반려동물 자연식이다. 이 자연식에는 생식과 화식을 같이 다 포함합니다. 생식은 익히지 않은 식이 방법을 얘기하고 화식은 익힌 식이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만들어 먹이는 그런 식이 형태죠. 이거를 하기 위해서 내가 고려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를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내용, 홈메이드 시기를 진행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식품이 좋은지 알아봐야 되는 거죠. 아까 사료를 봤을 때, 사료 라벨 읽기를 봤을 때 당장 느껴지는 거는 식재료에 대해서 뭔가 좀 고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두 번째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영양 균형에 대해서 뭔가 좀 고민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또 다른 조건들이 있어요. 그 조건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좋은 식품을 평가하는, 판단하는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그 가공식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자연식과 비교해가지고 장단점이 있어요. 그 가공식도 좋은 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연식은 자연식 나름대로 좋은 점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제 알아보게 되고, 그 두 가지가 바로 식재료, 원료가 안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균형이 맞아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얘기를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사례 해가지고 실제로 자연식 레시피까지는 아니고 자연식을 실제로 우리가 직접 이 시간을 통해서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균형을 확보하는지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리고 질문 답변 시간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반려동물 식품 평가 기준이다. 기호성이다 그러면은 잘 먹는지의 여부를 얘기하는 거고, 흡수율이다 그러면은 그 먹은 게 잘 흡수되는지, 체내로 잘 유입이 되는지 여부를 보는 거고, 그리고 원료의 안전성이다. 원료, 그러니까 식재료를 먹고 탈이 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영양균형이다 라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어떤 식품을 먹었을 때 그 영양 밸런스가 깨져가지고 나오는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해가지고 잘 먹고 잘 싸고 먹고 탈이 나지 말아야 되고 장기간 급여가 가능해야 된다. 이 중에 자연식을 하신다 그러면 생각 안 해도 되는 게 있어요. 흡수율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건살에 비해서 훨씬 높아요. 해보신 분들 증언하실 수 있죠. 변량이 줄어들어요? 많아져요? 예? 확 줄어들어요. 변량이 확 줄어들어요. 흡수가 안 되면 똥으로 나오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똥냄새는 단백질에서 비롯돼요. 단백질의 대사산물에서. 인돌, 스카톨, 황화수소 이런 것들이 똥냄새를 유발하거든요. 단백질이 흡수가 잘 되는 식재료를 썼으면은 똥냄새도 안 나요. 다 아실 거예요. 자연식 하시는 분들은. 변량이 적어진다는 말은 흡수율이 높다는 얘기고, 똥냄새가 적어진다는 말은 그 단백질원이 좋다는 얘기고 흡수율도 높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호성은 내가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내 강아지 고구마 좋아하면 고구마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 강아지가 당근을 안 먹으면 당근 안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두 개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이 두 개를 신경 쓰셔야 된다. 안전한 식재료를 줘야 되고 균형을 맞춰줘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이거 위주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장단점인데, 흡수율은 아주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자연식 또는 생식이 더 높아요. 익힌 것보다는. 흡수율은 한 10몇 프로 높아요. 가공식에 비해서. 근데 제가 볼 때 더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똥량이, 저도 이제 사료 먹이다가 바꿔줬거든요. 생식으로 바꿔줬는데 똥량이 한 30% 줄어요. 그리고 냄새 안 나요. 고양인데. 고양이 똥냄새 되게 심한데. 급여량, 변량이 줄어든다는 말은 흡수율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장내 미생물 증식이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음식 안에 상업 건사료보다는 아마도 좀 미생물도 좀 더 많을 거예요. 직접 만들면서 오염을 완벽하게 피해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감염 확률, 그래서 여러 스터디를 통해 가지고 자연식, 특히 생식은 상업 건식 사료에 비해서 훨씬 더 오염될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해요. 까지는 다 장점인데 이게 단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우리는 염두에 두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영양균형의 문제, 상업 사료가 훨씬 더 덜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40% 정도는 좀 안 맞았다 하잖아요. 근데 영양균형을 확보한 그 자연식 스터디가 딱 한 번 있었어요. 2015년인가 미국 UC 데이비스 대학교에서 200개 가지고 했는데 10개만 균형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자연식이 훨씬 더 영양균형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가 되죠. 왜 그렇겠어요? 그래도 상업사료 하는 분들은 그래도 전문성을 가지고 영양균형과 관련된 리서치를 하고, 그리고 에코 기관이 그 제안한 것처럼 그 포뮬라를 짜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자연식을 한다는 얘기는 집에서 만들어준다는 얘기고, 영양학적 지식이 이렇게 다 이렇게 있기가 힘들잖아요. 물론 공부들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100% 이렇게 다 맞추기가 힘든 게 사실이에요. 근데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화학 성분 당연히 우리 그 사료 같은 경우에는 보존제도 넣어야 되고, 그리고 합성 항산화 영양소도 넣는 경우도 있고, 이런 물질들 넣는 경우가 많죠. 아까 곰팡이, 항곰팡이 제제 넣는 경우도 있고. 영양소 파괴는 영양소는 어떨 때 파괴되느냐? 온도가 너무 과도하게 높거나 너무 과도하게 익히거나,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어딘가 방치하거나,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다 파괴가 돼요.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산소하고 만나가지고 그 자체적인 그 오메가3 역할을 하는 영양소들이 손실이 되죠. 그리고 비타민유도 마찬가지고, 그죠? 근데 자연식을 하는 경우에 그런 문제가 훨씬 더 덜하다. 제가 키우는 야옹인데, 오늘 댕댕인데 야옹이 데려와서 죄송한데 제가 강아지를 안 키워가지고 키우고 싶은데 라이프 스타일이 강아지를 키울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때는 사료 먹고 있었어요. 이때는 생식을 먹고 있습니다. 두 개 달라요? 두 개 달라요? 많이 달라요? 어디 그 영양 하시는 분들하고 제가 얘기를 해요. 자연식 하시는 분 거의 없어요. 영양 하시는 분들. 왜냐하면 모두가 FDA도 그렇고, UC 데이비스도 마찬가지고, 수의과 대학에서도, 그리고 아하라고 미국 수의과 협회에서도 생식 자연식 하지 말라 그래요. 아까 같은 그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오염 문제 때문에 다 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저는 좀 자신이 있어서 그 오염에 대한 문제를 좀 최대한 없애려고 검사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먹였습니다. 사람들이 증언을 많이 해요. 여기 자연식 하시는 분들 사료 먹이다가 자연식으로 돌아가신 분 계세요? 여기서? 없어요? 처음부터 자연식 느낌이 딱 두 가지 느끼지 않으셨어요? 이게 왠지 그 사료는 그 공작으로 가미된 거를 맞다 보니까 저 가가지고 싶어요. 치장염을 한번 앓고 그때부터 이제 뭐 질병이 사료로 기인한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자연식으로 바꾸시고. 얘가 치장염을 얘가 앓고 난 다음에 젓가락 그냥 신경성 나는 먹는다고 먹었는데 뒤에 표기가 돼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나중에 다시 얘기하고, 그 두 가지예요. 딱 사료에서 그 자연식으로 바꿨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 가지 얘기해요. 일단 변량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피모가 굉장히 좋아졌다. 요즘에 얘가 너무 이쪽 부분이 비단결 같아가지고 제가 맨날 만지러 가요. 너무 막 만지러 가니까 얘가 저를 되게 싫어해요. 우리 가족들이 얘한테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좀 혈안이 돼 있거든요. 근데 얘는 좀 웃겨 죽겠어요. 왜 저를 이렇게 싫어하는지. 난 좋아가지고 가는데. 다가서면 다가설수록 멀어지는 동물이 고양이죠. 강아지가 완전 반대예요. 어찌나 피모가 비단결스러웠는지. 근데 제가 어디 가서 이 얘기를 해요. 과학하는 사람이. 핏이 묻고 말아요. 그건 네 느낌이잖아. 주관이잖아. 과학이라는 건 객관적으로 입증이 돼야 돼요. 통계학적으로 입증이 돼야 돼요. 근데 이거 한 마리 가지고 제가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 증언들이 있죠. 저와 같은 증언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은 이런 증언들이 그냥 웃고 넘기기에는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안전성과 영양균형 중에 제일 중요한 그 첫 번째, 안전성. 그래서 여러 이슈들이 있습니다. 사료하고 그리고 이제 그 자연식에 있어가지고, 첫 번째 곰팡이 독소, 두 번째 의도적으로 포함된 화학물질. 그래가지고 아플라톡신의 경우는 1990년도 말부터 현재까지 계속 리콜 사유가 되고 있어요. FDA 리콜 해가지고 구글에서 검색해서 들어가시면은 그 아플라톡신으로 인한 리콜 검사료들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옛날 2007년도에 멜라민 사건,
여기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문제돼 가지고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단백질을 질소를 가지고 평가한다는 걸 알고 질소 덩어리인 멜라민 플라스틱 만들 때 쓰는 거를 왕창 집어넣어서 조단백 수치를 높여가지고 거짓말로 높여가지고 이걸 이제 납품했죠. 미국 회사에 납품했죠. 유럽 회사에도 납품하고 해가지고 수많은 개와 고양이가 만성 신부전으로 인해가지고 많이 죽었죠. 많이 엄청나게 많이 죽고 리콜도 많이 하고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우리 자연식을 할 때 이런 문제 생기겠어요? 안 생기죠. 사기칠 수가 없죠. 내가 키우는 애한테 내가 먹이는 건데. 근데 이 부형제는 자연식을 하는 경우에 좀 고려해야 될 요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먹이고자 하는 식재료만 가지고 커버가 안 되는 영양소들이 있어요. 이거는 보조제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보조제에는 부형제가 들어가요. 안정화시키는 화학 물질이 들어가죠. 이 물질 때문에 알러지 반응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연식 파란색, 이거는 자연식과 연관된 문제다. 까만색은 사료와 연관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비의도적인 오염, 살충제, 다이옥신, 중금속, 항생제. 중금속은 자연식하는 경우에 개입될 수 있는 문제죠. 예를 들어 내가 연어를 또는 상어 연골을 되게 문제가 많아요. 이렇게 중금속 수은 때문에 문제됐던 케이스가 한국 케이스 있었거든요. 제일 최상위 포식자다 보니까 수은 중독, 수은의 함량이 너무 많은 상어를 개 간식으로 썼다가 그 개가 구토하고 설사를 하는데 원인을 못 찾다가 나중에 모발 검사를 통해 가지고 수은 중독인 걸 알게 됐거든요. 어쨌든 최상위 포식자 물고기를 쓰는 경우에 수은 중독, 수은에 의한 오염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건 자연식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배합 실수다. 그래서 메시오닌, 비타민 D, 타우린 전부 다 과거에 펫푸드 회사에서 배합 실수해가지고 특히 비타민 D 같은 경우에 죽었어요. 20몇 마리 죽은 거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근데 이 지용성 비타민은 독성이 있습니다. 과도하게 줬을 때. 그래가지고 사망하기도 하고. 옛날에 타우린이 고양이한테 필수 아미노산인지 몰랐어요. 타우린이 아미노산인데 재밌게도 그 단백질에 끼어 들어가는 아미노산이 아니에요. 타우린 단독으로만 존재하는 아미노산이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원을 아무리 많이 먹여도 타우린이 제공되지가 않아요. 근데 예전에 그래서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타우린이 부족할 경우에 생기는 문제가 안과 질환이라든가 생식기 질환이라든가 심장 질환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고양이가 심장 질환이 많았어요, 과거에. 근데 이 타우린이 고양이한테 필수 영양소인 건지를 알고 집어넣어 주니까는 그때부터 고양이 이제 심장 질환이 없어요. DCM이라고 확장성 심근염이 되게 많았거든요, 과거에. 근데 펫푸드 회사들이 그걸 알고 많이 넣어주니까 이제는 문제가 없어졌죠. 일부 대형견들은 그런 문제가 좀 남아있고. 왜냐하면 대형견, 강아지에는 타우린이 비필수다 보니까 안 넣어주죠. 회사에서 일부러. 넣어줄 필요가 없죠. 필수가 아니다 보니까. 비타민 D의 경우는 식재료로 공급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분들이. 그래서 사료회사들은 그 양털 가지고 비타민 D를 우겨가지고 만들어 햇빛에 쪼여가지고. 근데 이게 많은 게 뭐 노른자라든가 대구 간류라든가 이런 걸 쓰는데 그거 쓰기가 좀 힘들어요. 여러분들 잘 이거를 함량도 조절하기가 힘들고 그래가지고 보조제로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많이 모자라는 케이스예요. 자연식에서는. 사료회사에서 너무 많이 넣어줘가지고 죽였고 그러니까 자연식을 하시는 분들은 너무 모자랄 수 있는 영양소다라는 거죠. 이 빨간 거는 자연식에 해당되는 뭐 일부 펫푸드 회사도 해당되겠지만은 주로 자연식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먹이지 말아야 될 음식, 우리 사람한테 되게 좋은데 개고양이한테는 독성을 띠는 그 음식들을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그 미생물에 의한 오염,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만들어주다 보니까 열처리 단계, 생식을 하는 경우 더더욱 열처리 단계를 거치지 않을 거고 화식을 한다 하더라도 익힌 다음에 제대로 된 과정을 밟지 않고 처리를 하게 되면은 미생물 오염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해동한 다음에 바깥에다가 내서 줄 거 아니에요. 강아지는 문제가 좀 덜한데 금방 먹으니까 고양이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빨간 거 위주로 이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먹이지 말아야 될 거.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포도 먹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원인 물질이 뭔지 몰라요. 독성 물질이 뭔지는 모르는데 어떤 애는 좀 먹었는데 살고 어떤 애는 진짜 조금 먹었는데 죽고. 그 죽는 이유는 이제 만성 신부전, 그러니까 급성 신부전, 그 키드니, 콩팥에 데미지를 주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아까 같이 파, 마늘, 부추 이런 것들이 다 아까 N-프로필 디설파이드라는
물질이 용혈성 빈혈을 일으키죠. 그래서 이제 빈혈을 야기하는 식재료들이다. 그리고 초콜릿 아시다시피 테오브로민하고 테오필린, 그래서 이게 중추신경계 쪽에 독성을 일으키죠. 그래서 특히 이제 다크, 그 카카오가 좀 더 문제가 되죠. 그리고 마카다미아, 그래가지고 이게 쿠키 좋아해가지고 많이 줄 때 이게 끼어 들어가 있는 여기 이제 마카다미아 너트죠. 이게 원인 물질이 몰라요 이게. 근데 이게 개의 경우는 먹으면은 이것 또한 신경계 쪽에 문제를 일으키고 24시간 뒤에 회복이 됩니다. 근데 24시간 동안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죠. 발작을 일으키기도 하고 살아남아요. 이건 죽이지는 않아요. 이 세 개는 죽이는데 이건 안 죽여요. 근데 굉장히 고통을 야기한다. 고양이는 이 문제가 없어요. 사람처럼. 근데 고양이는 이거 안 먹죠, 문제는. 4일리트론 개화 고양이 동일하게 저혈당증을 일으켜요. 당과 같이 체내에서 역할을 해가지고 인슐린의 분비를 과도하게 유도해서 혈당이 이제 굉장히 떨어져 버리는 문제를 일으키죠. 그리고 카페인도 마찬가지 이게 독성을 일으킵니다. 이것 또한 신경 독성이 있고 그리고 심장 박동수, 발작, 심장 박동수가 늘어나고 발작 등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제 킬로그램당 170mg만 먹여도 50% 확률로 사망시켜요. 개의 경우. 굉장히 적은 양으로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과하고 체리라든가 복숭아라든가 살구라든가 이 씨앗은 사이아나이드가 있어가지고 심장에 문제를 일으키죠. 그리고 이 토마토는 되게 좋습니다. 빨간 거는. 근데 이 파란 거는 안 좋아요. 파란 거는. 이 파란 거는 솔라닌이라고 그 감자 싹에 있는 그 독성 물질 있죠. 그게 들어있어가지고 개고양이한테 공통적으로 그 위장관 장애를 일으켜요. 그렇기 때문에 파란 거 다 빼고 주셔야 돼요. 주실 때. 식물은 조심해야 돼요. 여기 알로에잖아요. 이거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바깥에 파란 부분은. 근데 안에 젤 부분은 괜찮아요. 이 피부에도 좋고. 바깥에 파란 부분은 떼고 안에 젤 부분만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깻잎 너무 많이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그 조금 이렇게 주는 건 괜찮은데 너무 과도하게 먹는 경우에 이제 이런 그 구토라든가 경련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조울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어떤 고양이는 굉장히 조증이고 어떤 고양이는 굉장히 울증으로 되고 신경계통에 문제를 일으킨다. 너무 과도한 경우. 여러분들 산책할 때 혹시 진달래라든가 철쭉 이렇게 막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강아지들? 안 먹으면 천만다행인 거고, 호기심 많은 애들은 풀 뜯어 먹는 애들 있죠. 진달래는 그레이안 톡신이라고, 이게 영어로 아젤리아죠, 아젤리아. 그레이안 톡신은 이제 심부전, 심장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산책할 때 풀 뜯어 먹지 말게 해야 돼. 이 풀도 이제 이 솔루블 칼슘 옥살레이트다 그래가지고 이것 또한 이거는 콩팥, 그러니까 신부전을 일으킵니다. 이건 잘못 뜯어 먹으면. 그러니까 산책할 때 풀 뜯어 먹지 말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거를 쓰시지는 않겠죠, 그죠? 자연식에. 파도 자연식에 안 쓰시겠지. 파부추류는 다 먹이면 안 되는 거예요. 토란이라고, 토란도 자연식에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부위가 이게 불용성 칼슘 옥살레이트가 있는데 이게 구강 점막에 굉장한 자극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호흡곤란으로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란, 우리 전 되게 옛날에 맛있게 먹었는데 그 뿌리 부분 있잖아요. 그거 주시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아까 먹이지 말아야 될 음식을 이제 준비해가지고 먹일 수 있는 음식만 딱 주는 경우에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미생물에 대한 오염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2011년부터 12년까지 미국 FDA에서 건사료부터 해가지고 미국에서는 이제 생식이 자유롭게 유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자빔 또는 감마선을 조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수거를 해서 대표적인 병원성 미생물인 살모넬라와 리스테리아를 검출해봤어요. 해봤더니 생식에서 훨씬 더 많이 검출이 되더라. 그래서 FDA에서는 권고합니다. 생식을 우리는 개고양이에 먹이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웹사이트에 써놨어요. 왜 이 미생물이 이렇게 위험한가? 이 병원성 미생물은 이게 대장균인데 보통 10에서 20분마다 한 번씩 이분열을 해요. 한 마리가 두 마리가 되는 거예요. 이
근데 얘네들은 냉동했을 때는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분열은 하지 않아요. 그대로 있어요. 냉동했다가 꺼내가지고 해동할 때 일부 분열을 해요. 해동시킬 때. 근데 상온에서 해동시키면은 분열을 빨리 하고, 그리고 냉장고에서 해동을 시키면은 거의 분열을 안 하고. 그래서 해동시킬 때 냉장고에서 해동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냉장 해동을 시켜야 되는 거죠. 분열을 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적은 숫자를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 여기 공기 중에도 세균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숨쉬고 살아남는 이유는 그 면역 세포들이 그 조금 들어온 정도는 다 방어하고 다 이제 견뎌내게 합니다. 근데 갑자기 많이 들어오면은 이제 문제가 되고, 적은 양이라 하더라도 나의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라면 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적은 양인 경우에는 대부분 문제가 없으니까 적은 양을 유지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작업하는 공간도 차갑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좀 청결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냉장을 시킬 경우에는 증식 속도가 굉장히 늦다. 그리고 온도, 체온에서 제일 잘 증식합니다. 40도 전후에서 제일 증식을 잘해요. 근데 70도 이상에서는 거의 다 죽어요, 세균은. 그 높은 온도에서는 거의 다 죽고, 낮은 온도에서, 아주 낮은 온도에서는 거의 안 죽어요. 여기 그 질소, 액화질소에서도 안 죽어요. 굉장히 낮은 온도인데도. 그리고 내장류에서 굉장히 잘 증식해요. 그러니까 근육류, 내장류가 잘 증식하는데 특히 내장류는 굉장히 잘 증식한다. 그리고 여러분들 내장을 쓰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아마 홈메이드 할 때 굉장히 좋은 영양소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미량 미네랄들, 그러니까 철분이, 망간, 철분이, 망간 같은 게 좀 많이 들어있죠.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내장류를 먹이는데, 근데 이게 여러분들 그게 위생적으로 잘 처리가 돼서 여러분들한테 도착했을 것 같아요? 내장류는 익히세요. 익혀도 괜찮아요. 만약에 생식을 한다면은 육류는 그냥 생으로 주셔도 되는데 내장류는 반드시 익히셔야 돼요. 그게 비위생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저희 검출도 해봤어요. 살모넬라부터 다 나와요, 내장에서. 수분 함량이 많을수록 미생물이 좀 더 잘 자란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길면 길수록 미생물이 잘 번식한다. 그러니까 번식 시간이 높은 거죠. 번식 기회가 좀 더 긴 거죠. 세균이 이분법으로 늘어나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여러분들 신문지를 몇 번 접으면 가을까지 가는 줄 아세요? 40 몇 번만 접으면 돼요. 50 몇 번 접으면 태양까지 가요. 태양까지. 그만큼 뒤로 갈수록 갑자기 늘어나는 거예요. 이분법이라는 거는. N의 2승으로 늘어난다는 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작업해야 되고, 그리고 세균이 늘어나지 않도록 온도를 낮추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작업하실 때 작업 장소에 다른 동물, 벌레가 안 들어오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되고, 그 식재료들도 깨끗이 씻어야 된다. 그리고 생고기하고 그 나머지 식재료는 분리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 70도 이상 완전하게 익혀야 된다. 근데 생식하실 때 예를 들어 강아지들, 보호자분들 육고기 말고 탄수화물류도 같이 섞어 주시죠. 탄수화물은 무조건 익히셔야 돼요. 이거 미생물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탄수화물을 안 익히고 먹이면 흡수가 안 돼요. 그리고 갈아주셔야 돼요. 안 갈아주면 흡수가 잘 안 돼요, 탄수화물류는. 그래서 익히고 갈아야 된다. 이거는 실제 연구로도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류는 익히고 갈아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흡수가 돼요. 그리고 상온에 2시간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 이제 강아지들은 이런 문제가 없겠죠. 근데 고양이들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잘 하셔야 돼요. 짧은 시간에 먹게끔 해야 되고, 조금씩 주셔야 되고. 그리고 준비된 식재료는 즉시 냉장 보관을 하되, 그 냉장고에서도 하루 이상 보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 구간은 5도에서 60도. 이 구간은 되게 미생물이 증식할 수 있는 구간이다. 그리고 상온에서 해동하시면 안 돼요. 냉장 해동을 하셔야 된다. 보면은 이제 이건 다른 분이 얘기하시는 건데, 40도 전후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50도에서 뭐 한 15도 위험하다. 온도가 높으면은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과 온도에 따라 가지고 이제 사멸된다. 근데 아래로 내려가면은 죽지가 않아요. 안 죽어요. 죽이려면은 온도를 높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그 생각해야 될 게 우리 아까 이제 안전성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